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늘 달고 사는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들 중에 실제로 반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걱정만 하며 살았기에 한 번은 작정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은 뭐가 있나 대청소하듯 머릿속을 차근차근 정리해 쓸데없는 걱정거리는 과감히 버리자 굳게 결심먹었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노력하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을 했던 무렵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큰애는 막 대학에 들어갔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었기에 두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늘 뻔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 역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돈 못 버는 남편에 대해 불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허튼 짓을 하거나 하진 않았기에 되도록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큰놈 등록금 내야 되지. 그래도 지난 학기엔 장학금 나왔었는데 이번엔 안 될 것 같다네. 그래서 말인데 나도 퇴근 후에 배달일 해볼까 봐. 배달이라니?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는 거 있잖아.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만 보느니 그거라도 하면 작은 놈 학원비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 6개월 바짝 벌면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은 나올 거 아니야. 요즘 투잡 하는 사람들 많다잖아. 종일 일하고 와서 또 무슨 일이냐, 오토바이 위험해서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안 돼, 하지 마 라는 말이 선뜻 안 나왔어요. 할 수 있겠어? 일단은 시작해보지 뭐. 맨날 한숨만 쉬고 있을 순 없잖아.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배달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걱정거리 많은데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쩌나 매일매일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걱정거리 늘어가는구나. 그래도 설마 별일은 없겠지. 남편은 겁도 많고 조심성도 많은 사람이니까 위험하게 다니진 않겠지. 그래, 그렇게 믿자.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걱정이 현실로 돼버리더군요. 물론 애써 걱정했다고 결과가 달라진 건 없었겠지만 마음 놓고 있다가 당하는 일이라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배달 일을 하다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가 무섭긴 무섭더군요. 출혈도 심했고 여기저기 골절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사고 과실은 상대 차량에게 있었어요. 음주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오토바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이 먼저 피하려고 했지만 워낙 빠르게 질주했던지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경찰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한테 잘못이 없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자기는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죄송합니다. 저 신용불량자고요.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어디서 돈 빌릴 능력도 안 되는 놈이에요. 2년 전에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도 취소됐고요. 그냥 재수 없었다 생각하세요. 저 재판 받겠습니다. 들어가 살라고 하면 살아야죠 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많은 차 중에 하필 저 같은 놈이랑 사고가 나서. 하지만 그냥 재수 없었다고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전치 13주 진단을 받아 입원해서 회사에도 못 나갔고 무엇보다 사고 당시 굴러간 남편의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벤츠를 박는 바람에
일이 더욱 커지게 됐죠. 벤츠 차주는 자동차 수리비를 저희에게 요구했고 얼마 후 그쪽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안내장까지 날아오더라고요. 다쳐서 누워있는 남편, 벤츠 수리비,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할 돈. 지금 있는 걱정도 버거운데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큰애는 성인이 됐다고 아빠가 다쳤다는 소식에 엄청 속상해했지만 둘째 녀석은 아직 애였습니다. 아빠 입원했다고?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해? 뭘 어떡해? 아빠가 일 안 나가면 돈 못 버는데 우리 무슨 돈으로 살아? 왜? 밥 굶을까 봐 그래? 아빠 걱정은 하나도 안 되고? 누가 아빠 걱정 안 한대? 아빠 돈 못 벌면 우리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 걱정 마. 이 엄마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안 굶길 거니까. 왜 화를 내고 그래? 짜증나게. 시끄러.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철딱선이 없는 녀석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더 솔직히는 아이의 말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저 아껴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였죠. 진짜 도둑질이라도 해야 될 판이었어요. 당시 저는 동네 김밥집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고 소식을 듣고 김밥집 사장 언니가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해주었어요. 애들 아빠는 괜찮어? 많이 놀랬겠다. 그래도 다행인 게 치료 잘 받으면 일상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래. 일단은 병원 드나들어야 되니까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버텨볼게. 언니, 나도 올해는 못 쉬어요. 당장 돈줄이 끊겨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진짜 막일이라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주변에 마땅한 일거리 있는지 나도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자기 가사 도우미 일 할 수 있어? 가사 도우미가 다 뭐예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우리 옆 가게 꽃집 사장님이 소개해 준 곳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식구는 많지 않아서 일이 힘들진 않대. 근데 그 집 여자가 조금 까탈스러운가 봐. 그래서 며칠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대신 월급이 괜찮아. 주 5일 하루 6시간 일하는데 300이래. 300? 그럼 무조건 해야지.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 집 남자가 사업을 크게 한다는데 아들만 하나 있어서 식구라고 해봤자 꼴랑 셋인 거지. 그래서 일거리는 많지 않을 거야. 식구 많아도 해야지. 나 무조건 한다고 전해줘요. 알겠어. 그러면 자기 연락처 전달할게. 다음 날 바로 그 까탈스럽다는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곧바로 방문을 하겠다 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의 집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이면 다들 나처럼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일 텐데 집주인 성격이 얼마나 까칠하면 며칠하고 그만둘까? 과연 나는 잘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겁이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애써 다짐했습니다. 참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더러운 꼴 당하더라도 그러려니 해야 된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자존심이다. 돈 많은 집이라 그런지 딸랑 세 식구 사는데도 집이 엄청 넓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특유의 부잣집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나랑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겠더군요. 얼핏 보니 키 크고 날씬한 사모던데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에 반짝이는 페디큐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하러 온 건데요,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특별한 날 빼고는 평소엔 음식 신경 안 써도 돼요. 냉장고에 과일 떨어지는 일만 없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청소만 확실하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모가 얘기하는 동안 조심스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언제 이런 집에 사나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모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군요. 왜 그런가 싶어 그제야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너 맞지? 보통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잔인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저에게 생겨버렸습니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고등학교 동창.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나 미선이야.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1학년과 3학년 2번이나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등에서 식은땀이 확 났습니다. 그동안 딱히 죄짓고 살지 않아서 누굴 만난다고 해도 피할 이유가 하나 없었는데 이런 식의 만남은 정말 잔인했죠.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반갑다. 나는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전혀 연락을 안 해서 다들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어쩜 여기서 동창을 만날까? 다른 데도 아닌 우리 집에서. 사실 미선이랑은 안 친한 사이를 넘어 조금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학창시절 미선이는 특출나게 예쁘기로 유명했는데 때문에 남학생들과 연애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소문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미선이를 두고 서로 남학생 둘이 서로 지여자라면서 친구들까지 데려와 대판 싸운 적이 있었죠. 거의 패싸움 수준으로 커져서 당시에 경찰차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중 한 명과 공식적인 커플이 됐었죠. 몇 달간 교복 차림으로 서로 팔짱을 낀 채 온 동네를 싸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껴안고 있던 장면도 여러 번 봤고요. 야, 웬일이니? 미선이 남자친구 바뀌었나 봐.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학교 끝나고 가는데 어떤 차가 와서 걔 데리고 가더라. 요즘엔 대학생 만나나 봐. 대학생 맞아? 혹시 나이 많은 남자랑 원조 교제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걔는 그러고도 남을걸? 실제로 원조 교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딱히 친구가 없었고 다른 애들은 미선이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대기도 하고 대놓고 놀리기도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여자는 얼굴만 예쁘면 된다고. 그래야 돈 많은 남자 만난다고. 그럼 미선이 쟤도 돈 많은 남자 만나겠네? 좋겠다. 당시 저는 대놓고 놀리진 않았지만 저 역시 미선이를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 오는 길에 냅다 버렸던 자존심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치욕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죠. 너는 어디 살아? 결혼은 했지? 애들은? 난 아들 하나야. 나는 아들 둘. 세상에,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이나? 대단하다. 1분 1초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순간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얘기했죠. 저기 미선아, 다른 사람 알아봐라. 내가 너희 집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서로 불편하잖아. 그땐 돈이고 뭐고 다 싫더라고요. 물론 300만 원이란 돈이 아쉽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미선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 나 많이 불편해? 내가 아직도 싫어? 싫어도 일해주면 안 될까? 사실 난 너 만나서 너무 반갑거든. 오히려 네가 우리 집 일해준다니까 더 좋기도 해. 부탁할게. 일해줘라. 어? 일부러 저 놀리려고 하는 말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매우 진심 같긴 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없었잖아. 그래서 따로 연락하는 애들도 없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너가 우리 집 일하는 거 소문날까 봐 걱정된다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일은 대충대충 슬슬 하면서 나랑 이런저런 수다나 떨자. 응?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하기 싫었어요. 제가 평소 수다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여자들끼리 모여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남욕하는 게 전부니까요. 게다가 미선이랑 얘기하다 보면 돈 자랑만 듣게 될 것 같고 가사 도우미를 넘어 몸종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려 했습니다. 헌데 미선이가 제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리더군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라며. 남편이 아파서 네가 돈 벌어야 된다고 들었어.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 구해야 된다길래 나도 오케이 한 건데. 우리 집 일 안 하면 어디 가서 일하게. 그러니까 자존심 조금 접고 그냥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들이 둘이나 있다며. 아주 직설적이더군요. 당장 한 푼이 아쉽다면서 뭘 그렇게 따지냐.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라는 뜻이었죠. 죽어도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성금 줄게. 이거 받고 내일 일 나오던지 말던지는 네가 정해. 미선이는 방에 들어가 5만 원짜리 20장을 챙겨나와 제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 돈 안 받고 안 올 수도 있고 받고 안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단 돈은 받아줘. 돈만 받고 내일 안 온다고 해도 도로 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쩌다 보니 일단 돈은 받았고 일을 하든 안 하든 안 줘도 되는 돈이라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건 미선이네 일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미선이네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미선이가 오전 요가 다녀오는 동안 청소를 했고 오후엔 함께 있긴 했는데 저 붙잡고 쫑알쫑알 될 줄 알았지만 별로 그러지도 않았어요. 일하는데 특별히 태클 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집 아들과 남편은 둘 다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죠. 얘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얼마 못 가 그만둔 걸까 싶을 만큼 아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일한 지 2주쯤 됐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 미선이는 오후 내내 낮잠을 자더군요. 저는 그 사이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 한다는 소리가 야, 너는 그걸 꼭 지금 해야 되니? 잠을 못 자겠잖아, 잠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군요. 찍찍 세제 뿌리는 소리, 뽀득뽀득 유리 닦는 소리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아. 유리창 닦는 소리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다고 저러는 걸까 그때 알았습니다. 얘가 까탈스러움을 넘어 히스테릭한 사람이구나. 됐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 정신사납게 하지 말고 가라고 빨리. 그날 전 그렇게 가라길래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선이의 히스테리는 다음 날 더 심해졌죠. 얘, 너는 옷이 없니?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아무리 친구네 집에 일하러 오는 거지만 그래도 예의는 갖추면 좋겠어. 그렇게 자다 깨서 바로 나온 사람처럼 입고 오면 나 무시하는 것 같거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입고 올 거야? 아니잖아. 안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내가 요즘 외모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래. 너도 알잖아, 내 사정. 너 그거 알아? 팔자라는 건 네 스스로 만드는 거야. 평소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라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일도 잘 풀리는 법이거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오려던 복도 다 도망가겠다. 너도 너지만 남편이나 애들 생각해서 신경 좀 써.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생존이었기에 오로지 버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가 남들 눈에 예뻐 보이든 말든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남편 아이들 친정 식구들 하물며 시어머니한테도 저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동창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있을 순 없었죠. 네 눈에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할 말은 없는데 내일부터는 여기 못 올 것 같다. 너가 처음에 준 100만 원, 나 그동안 100만 원어치는 일한 것 같으니까 그걸로 퉁칠게. 불편하겠지만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 알아봐. 나 갈게. 그렇게 전 미선이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래,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으니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런데 그날 밤 미선이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너도 이미 얘기 들었을 거야. 우리 집 일하는 사람들 며칠 못 버티고 나갔다는 거. 맞아. 내가 문제야. 나이만 먹었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인간이 덜 됐어. 이해해줘. 대충 둥글둥글 넘어가야지 하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진상이 되는 것 같아. 낮에 내가 했던 말은 본심이 아니었으니까 제발 잊어줘. 그리고 계속 우리 집에 와줬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내가 또 이상한 소리 하거든 그때는 같이 화내도 돼. 그때 가서 내가 또 뭐라고 하면 지금 이 카톡 보여줘. 스스로 감정 조절 못하는 인간 너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다음 날 일하러 갔을 때 미선이는 요가도 가지 않고 식탁에 앉아 식빵에 잼을 발라먹고 있었습니다. 매우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절대 밀가루를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너도 좀 먹을래? 아니야, 나 밥 먹고 왔어. 그런데 웬일로 빵을 먹어? 모르겠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빵이었거든. 벌써 3장째 먹는 중이야. 빵만 먹는 거야? 과일이나 계란도 좀 먹지. 아니, 그냥 이렇게만 먹고 싶었어. 맞다. 그리고 오늘 서재 청소해달라던데? 여기서 말하는 서재 청소란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들어오신대? 이따 4시쯤 온다고 오늘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방은 늘 똑같니? 궁금하다. 미선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재방은 늘 잠겨져 있었고 청소하는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방문 비밀번호를 미선이 신랑만 알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열어줘야 했죠. 다시 말해서 미선이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별거 없어. 책상 있고 컴퓨터 한 대 있고 위스키 몇 병 정도? 보이긴 그렇게 보여도 모든 돈줄이 그 안에 있을 거야. 돈줄뿐 아니라 내 남편의 모든 게 거기에 있겠지. 밖으로 유출돼도 안 되고 와이프인 내가 알아도 안 되는 것들. 와이프가 알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아니면 뭐하러 잠궈 놓겠니? 실제로 그날 미선이 남편은 일찍 귀가를 했고 저에게 청소를 부탁하며 서재문을 열어주더군요. 다시 봐도 늘 같았습니다. 솔직히 청소할 것도 없었어요. 대충 먼지나 털고 청소기 한번 밀고 물걸레질하는 게 전부였죠.
늘 정리정돈이 잘 된 방이라 특별히 치우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쓰레기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2주 정도는 서재 청소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 이따 서재 청소해야 돼. 네 남편 몇 시쯤 들어온대? 그건 모르겠고 일찍 온단 말만 했는데 너 이따 청소하면서 우리 남편 사업 비밀 좀 훔쳐와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사업 비밀을 훔쳐오라니 뭔 뻘소린가 했죠. 알았지? 책상 서랍 어딘가에 비밀 장부 같은 거 있을 거야. 그것 좀 훔쳐와. 제대로 훔쳐오면 보너스 줄게. 뭐라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 글쎄 훔쳐오라면 좀 훔쳐와. 토달지 말고. 한동안 얌전하던 미선이는 또다시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훔쳐오라면 훔쳐올 것이지.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야, 나더러 청소한데 또 청소하고 걸레질한데 또 걸레질하라면 할 수 있어. 근데 훔치라니? 그게 친구한테, 아니, 가사 도우미한테 할 소리니? 그러다 걸리면 나만 도둑년 되는 거잖아. 내가 남의 집 금고를 털라고 했니?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오라고 했니? 그 방에 너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정하는 거잖아. 이게 사정하는 거야? 명령이지. 싫어. 난 못해. 순간 자기 분에 못 이겼는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미선아, 너희 부부 사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고 싶은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남편한테 부탁해.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키지 말고. 시끄러.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미선이는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계속 울더군요. 그런데 미선이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해보니 그 무렵 안 하던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매일 다니던 요가도 안 가고 늘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던 것과 달리 머리도 부스스했고 손톱 발톱 매니큐어도 반 이상이 벗겨졌는데 네일샵에 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입에도 안 대던 빵을 우걱우걱 먹질 않나. 한 번은 족발을 시켜 먹기도 하고 낮술까지 하곤 했죠.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 무슨 일 있니?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남편하고 무슨 문제 있어? 처음엔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묻기도 이상해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요. 남편하고 무슨 문제 있냐고? 늘 있었지. 아니다. 문제라고 할 것도 없다.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그동안 거의 매일 일을 다니면서 미선이 남편 얼굴을 본 건 서재 청소하는 날뿐이었습니다. 미선이 남편은 나이가 꽤 많아 보였어요. 둘이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묻진 않았지만 적어도 띠동갑 이상은 차이나 보였고 늘 말수가 없었으니 자기 와이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딱히 이상하단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바쁜 일 하는 남자들 의뢰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아무리 가사 도우미지만 집안에 객식구가 있으니 눈치 보느라 그러겠구나 생각했죠. 헌데 뭔가 문제가 있긴 했나 봅니다. 미선이가 제게 이상한 일을 부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지만 분명 제멋대로 살긴 하는데 전혀 틈을 보이지 않아. 여자가 있어. 분명 있어. 한둘이 아닐 거야. 내가 직접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따져 물었지. 바람 피는 거냐고. 근데 아니래. 내가 이상한 거래. 그렇게 잡아뗄 때는 보란듯이 증거를 들이대야 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흘리지 않아. 어떻게든 증거를 잡고 싶어도 철저하게 숨겨. 나는 그 증거가 서재에 있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으면, 그래서 바람피는 게 맞다고 인정하면,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남편이 바람피는 거 인정하는 거야? 그거 이상이지. 그거 이상이라면 이혼? 내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솔직히 나 저 사람한테 스폰 받았었어. 물론 그때는 스폰이라고 생각 안 했지. 날 진짜 사랑해서 아낌없이 돈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결혼 후에 알게 됐지. 나 말고도 돈 쓰면서 만나는 여자가 여럿 있었다는 거. 그래도 너랑은 결혼했잖아. 법적 아내잖아. 왜 결혼했겠니? 그 많은 여자 중에 날 제일 사랑해서? 아니야. 그 많은 여자 중에 나만 임신한 것 뿐이지. 임신 사실 알렸을 때 지우라고 하더라고. 근데 차마 못하겠더라. 그래서 혼자라도 키우겠다고 했는데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는 거 알고 그 사람 엄마가 나서서 결혼시킨 거야. 듣기만 해도 비참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애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지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이혼하자고 하면 돈 몇 푼 주고 애까지 뺏어갈 게 뻔하거든. 돈도 돈이지만 애 때문이라도 저쪽이 유책 배우자라는 거 증명해야 돼. 그 사람 요즘에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거든. 부탁할게. 나 좀 도와줘. 모르겠다. 솔직히 자신 없어. 너도 알다시피 서재 청소하는 동안 네 남편이 뒤에서 지켜보잖아.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미안해. 그냥 나도 답답해서 해본 소리야. 울음은 그쳤지만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멍하니 창밖을 보는 미선이가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전부였죠. 그 집 남편은 5시쯤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저에게 목례만 하고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더군요. 그리고 바로 나와서 서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책상에 먼지를 털고 책상 위를 닦고 컴퓨터 모니터에 낀 먼지도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책상 서랍에 손을 댔는데 어라? 슥 열리더군요. 어쩌면 미선이가 말한 게 이 안에 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어쩌겠어요. 못 본 척 해야겠죠. 그런데 무슨 용기가 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괜히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 하나를 책상과 벽 사이로 슥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어떡해. 제 말에 미선이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왜 그러세요? 별거 아닙니다. 서류철 하나가 뒤로 떨어져서요. 제가 꺼내 볼게요. 하지만 책상이 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돼버렸죠. 저 죄송해서 어쩌죠? 책상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들겠습니다. 미선이 남편이 다가와 책상을 힘껏 들었고 저는 서류철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손이 찧었는지 그 사람 손에서 피가 나더군요. 어머나, 괜찮으세요? 피가 나는데. 별로 아프진 않은데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기다리세요. 가서 약이랑 밴드 가져올게요. 아닙니다. 제가 하죠. 그게 다친 것도 아닌데요, 뭐. 안방 서랍에 있죠? 서재 청소하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곁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 리 없겠다 싶어 저는 재빨리 서랍을 열어 두툼하게 쌓여있는 장부들을 들춰봤어요.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꼼꼼히 볼 순 없었고 일단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2장쯤 찍었을까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책상 위를 정리하는 척 해야 했죠. 안방 서랍에 약상자가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아, 그거요? 안방 서랍에 없으면
아마 드레스룸에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찾을게요. 아닙니다. 하던 일 계속하세요. 컴퓨터 모니터는 그냥 제자리에 올려만 두세요. 선 연결은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서랍에 손을 댔던 순간부터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마치 그 사람 귀에 들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하던 일을 마저 해야 했습니다. 다시 장부를 꺼내 최대한 빠르게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하도 떨려서 제대로 찍힐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딱 한 장만 더 찍고 그만두자 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재빨리 서랍을 닫는 순간 그 사람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진 찍으세요? 뭘 찍으시는 거예요? 장부를 넣어두고 서랍을 닫긴 했지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에 촬영 모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쭉 나더군요. 딱 이 순간만 피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 방에서 뭘 찍으시는 거냐고요? 그게요. 컴퓨터 모니터가 좋아 보여서 제 아들 사줄까 해서요. 모델명을 몰라서 사진 좀 찍어가려고 한 건데 찍지 말까요? 미선이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그거 그냥 여사님 가져가세요. 아까 바닥에 떨어져서 고장났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새로 하나 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바꿀 때 됐어요. 일단 서둘러 청소부터 해주세요.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날 전 퇴근을 하며 괜히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와야 했습니다. 둘째 놈이 엄청 좋아하더군요. 바닥에 떨어졌었지만 멀쩡히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은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애아빠가 퇴원하는 날이어서 미리 하루 쉬겠다 말을 해놨거든요. 일 시작하면서 애아빠 퇴원하면 일 못한다고 미리 말을 해놨기에 미선이도 제가 이제는 못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던 날, 남편 괜찮아? 완전히 회복했대? 응,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서 예정보다 일주일 일찍 퇴원했어. 다행이네. 일은 언제쯤 다시 시작한대? 배달 일은 더 이상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 회사는 모레부터 출근해. 정말 잘 됐다. 너 이제 우리 집 안 온다고 해서 나도 다른 사람 알아봐 달라고 부탁은 해놨는데 솔직히 엄청 아쉬워. 나는 네가 좋았는데. 나도 고마웠어. 나보다 훨씬 일 잘하는 사람 구할 수 있을 거야. 미선이는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혹시라도 붙잡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너 요즘 되게 살찐 거 알지? 너 원래 어려서부터 엄청 예쁘잖아. 스트레스 많아서 신경 못 쓰는 건 알겠는데 그러지 마. 그래도 나 너 예쁜 모습 보는 맛으로 일했었단 말이야. 그래? 예쁘다고 해주니까 고맙다. 우리 아들도 너랑 똑같은 소리 하더라. 엄마 요즘엔 밉다고. 그래서 애 때문에라도 살 빼고 더 예뻐지겠다 결심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한테는 예뻐 보여야지. 맞다. 이번 달 일한 거 돈 줘야지. 자, 받아. 조금 더 넣었어. 남편 맛있는 거 사줘. 고맙다. 근데 나도 너한테 줄 거 있거든. 이따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확인해. 미선이네 집에서 나오면서 며칠 전 찍어둔 사진을 모두 전송했습니다. 안 보내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일하던 집 사모가 아닌 친구로서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 후 저는 애들과 남편 뒷바라지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회사에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쪼들리는 건 마찬가지였기에 저도 다시 김밥집 알바를 나갔어요. 그리고 큰애가 알바를 시작하면서 약간 숨통이 트이기도 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간 내서 차 한잔 하자길래 그러자 하고 만났는데요. 그동안 잘 지냈지? 나 이혼했어. 이게 다 네 덕이야. 이혼을 했다고?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네가 준 사진 덕분에 위자료도 생각보다 받았어. 사실 그때 뭔지도 모르고 찍은 건데 엄청 중요한 거였니? 중요한 거였지. 내가 그랬지? 그 인간 철두철미하다고. 스포녀들 명단하고 한 달에 얼마씩 줬는지 꼼꼼하게도 써놨더라. 그중 어떤 애한테는 나한테 주는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줬더라고. 돈 많은 놈들 집 사주고 차 사주면서 여자 만난다는 거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걸 미선이 남편 덕에 알게 됐죠. 애는? 너랑 사는 거지? 그쪽이 유책 배우자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잖아. 순간 미선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아들아들했었는데 애는 데려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애는 본가로 들어갔어. 시어머니가 죽어도 애는 못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게 어딨어. 재판이라도 걸어서 뺏어와야지. 그럴까 했는데 그쪽에서 내 정신 상태를 걸고 넘어지더라. 불안하고 충동적인 엄마 밑에서 애가 어떻게 자라겠냐고. 말도 안 돼. 그럼 여자들 스폰이나 하는 아빠 밑에서는 괜찮대? 그 집안 사람들 중에 대형 로펌 다니는 변호사가 한둘이 아니거든. 어차피 재판에 가도 못 이겨. 그래서 너 지금 혼자 사는 거야? 응. 그래도 가끔 애는 만나. 애가 지 아빠보다 날 더 좋아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같이 살 때도 지 아빠랑은 말도 거의 안 했거든. 매일매일 연락하고 지내서 그나마 그 힘으로 살고 있어. 공허한 눈빛, 노래 가사 속에나 등장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미선이를 보니 알겠더군요. 어려서부터 얼굴 하나 믿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고 진즉부터 친정 식구들과는 사이가 안 좋았고 그나마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 아들까지 낳았지만 이젠 오롯이 혼자가 됐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헛헛했겠어요. 원래 내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네 앞에서는 자주 운다. 미안. 어쨌든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좋은 선물 해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나랑 백화점 가자. 내가 크게 쏠게. 맘 같아선 같이 가주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미선이의 밝은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요. 미안해. 오늘은 애 아빠 퇴근길 픽업 가야 되거든.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서 가끔씩 내가 출퇴근 시켜줘야 돼. 가만 보면 너도 식구들한테 엄청 헌신하는 것 같아. 네 인생도 살아야지. 그럴 거야. 둘째 대학 보내놓으면 그때부터는 막 놀러 다닐 거야. 알잖아. 그전까진 나 죽었네 하고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너처럼 팔자 좋은 줄 아니? 글쎄다. 어쩌면 나보다 네 팔자가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몇 달간 미선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살았기에 먼저 연락 한번 해야지 생각만 하고 막상 실천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부고 문자가 도착하더군요. 고인의 이름을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상주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이와 이혼한 남편 이름이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제정신이 아닐 미선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미선이를 만났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넋이 나가 있다가 저를 보고 달려와 껴안더군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없으니까요. 영정 사진을 보니 너무나도 잘생긴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아이들 얼굴이 오버랩 되더군요. 만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땠을까 상상조차 안 됐습니다. 미선이는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구석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원래 아팠던 건지 아니면 갑작스레 사고를 당한 건지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지난번 미선이를 만났을 때 대학에 수시 합격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제 막 제대로 된 인생 시작하는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저 역시도 앞이 안 보일 만큼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선이는 친구도 거의 없었고 별다른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장례식장을 찾아온 조문객 대부분이 남편의 손님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미선이를 위해 오랫동안 자리는 지켜주었죠. 나한테 오는 길이 어때? 엄마한테 간다고 나간 거래. 눈물을 다 쏟고 가까스로 입을 열어 말해주더군요. 나한테 카톡도 했더라고. 근데 나는 술 먹고 자느라 못 봤어. 그걸 미리 봤으면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그러니까 시댁에 있다가 너 만나러 오는 길에 무슨 일을 당했다는 거야? 대학 들어갔다고 지 아빠가 차를 사줬대. 그 어린애한테 벌써 차를 사주면 어떡해. 나는 몰랐는데 그동안 지 아빠랑 많이 싸웠나 봐. 엄마랑 아빠랑 왜 이혼했는지 다 알더라고.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끼리 싸우는 소리 들었겠지. 아빠가 엄마 두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돈 펑펑 쓰고 다닌다는 거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다 내 잘못이야. 조금만 더 참을걸. 우리 아들 조금 더 큰 다음에 이혼할걸. 그 생각만 하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왜 네 잘못이야. 딴짓하고 다닌 애아빠 잘못이지. 아이 아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 잘못이란 걸 알까? 아니면 미선이 탓으로 돌릴까? 당장이라도 쫓아가 따귀 한 대 날리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자기도 아들 보기 미안했는지 그래서 차를 사준 거래. 할 줄 아는 거라곤 돈 쓰는 것밖에 몰라서 3억짜리 스포츠카를 사줬단다. 미친 인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돈지랄하면 마냥 좋아해주는 여자들만 봐와서인지 그게 아들한테도 통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3억짜리 차를 사줘도 툴툴대니까 열이 받아 한 소리 했나 봐. 계속 이럴 거면 네 엄마한테 가라고. 안 잡는다고. 그렇게 나한테 오다가 미선이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거기까지만 들어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더군요. 운전이 미숙한 아이가 화가 나서 핸들을 잡았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 전 미선이 옆에서 밤을 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미선이 언니와 여동생이 조문을 왔더라고요.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려서는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났고 결혼 후엔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보고 질투가 났는데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질투가 말도 못하게 후회스러웠어요. 아무리 아쉬운 거 없이 살았다고 해도 믿고 살아온 건 아들 하나였을 텐데 그 아이가 떠났으니 돈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전 영 마음이 쓰여 발인까지 따라갔습니다. 처가 식구라곤 여동생 혼자 와 있던데 저라도 같이 있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발인 끝내고 혼자 있게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제정신 아닐 텐데. 제가 같이 있으려고요. 사실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죽는다고 약 먹은 적이 있거든요. 원래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인데 거의 매일 술만 마시고. 언니 그냥 냅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같이 있어줄 동생이 있어서. 제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한동안은 24시간 붙어 있으려고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아들 발인을 마치고 두어 번 전화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때마다 너무 울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연락하자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후쯤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아마도 아들 일 치르고 전화번호를 바꾼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동생이 옆에 있겠다 했으니 잘 지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동생 연락처라도 받아올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저 언젠간 연락 주겠지,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둘째 놈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고 둘째 대학 입학 후에 마음이 편해져서 잠시 쉬고 있었던 김밥집 알바를 다시 나갔습니다. 맘 같아선 신나게 놀고 싶었지만 마땅히 놀 것도 없고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미선이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건 제가 처음 가사 도우미 일을 소개해준 김밥집 사장 언니였습니다. 사실 그때 그 집이 고등학교 동창 집이란 말을 안 했었어요. 자존심 상하고 혹시라도 그 언니가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모른 척 했는데요. 어느 날 한참 바쁜 점심시간을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맞다. 자기 몇 년 전에 남편 사고 나서 가사 도우미 나갔던 집 말이야. 응, 꽃집 사장님이 소개해줬던? 알고 보니까 꽃집 사장이 그 집 사모하고 요가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요가 학원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대. 최근에 만났다고? 어디서? 그게 대박이야. 절에서 봤대. 절에서? 불공 들이러 갔다가? 꽃집 사장이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절에 모셔서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집 사모를 만난 거지. 근데 거기서 절에 온 사람들한테 절밥 퍼주고 있더래. 생각해보니 미선이가 가끔씩 절에 가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정이 불교를 믿어서 나이 들어서도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절밥 퍼주고 있었다고? 원래 신자들이 절에서 봉사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러지. 그런 차원이 아니면? 머리를 밀었더래. 완전 여승이 된 거지. 흔히 말하는 비구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미선이가 비구니가 되다니.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차마 물어보기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돌아왔다는데 완전 대박이지? 부잣집 사모님이 어쩌다 비구니가 됐을까? 그 절 어디래? 거기? 잠깐만, 내가 꽃집 사장한테 물어볼게. 미선이가 있다는 절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사찰 중에 비구니 사찰이란 곳이 따로 있었고 미선이가 있다는 곳도 비구니 사찰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미선이가 맞다면 어떻게든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종교가 없어서 교회도 절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절을 찾게 된 거죠. 오로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절에 가면 어떤 예를 갖춰야 하는지도 몰랐기에 그저 두리번거리며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한 분을 붙잡고 물었어요. 아, 그분 이제 곧 오실 겁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실 시간 다 됐거든요. 30분쯤 기다린 후에야 전 미선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얼굴 앞에서 합장을 하더군요. 푸르스름하게 밀어버린 머리, 그리고 뽀얀 피부, 제 친구 미선이가 맞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맑은 웃음을 띠고 있더군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왜? 내가 온 게 싫어? 아니, 너무너무 반가워.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왜 싫겠어? 어쩌다 비구니가 됐느냐 묻고 싶었지만 그 자체가 불편한 질문이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래서 시덥잖은 우스갯소리를 했죠. 예뻐지겠다더니 정말 예뻐졌네. 빈말 아니야. 너 정말 예쁘다. 고등학생 때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미선이도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환하게 웃더군요. 예뻐지려고 수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예쁘다니 다행이다. 내가 봐도 요즘 내 모습이 너무 예쁘긴 해. 아들을 보내고 6개월 후 곧바로 출가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정식 비군이 아니야. 몇 년간 선원에서 공부하는 중인데 곧 공부 다 마치고 정식 비군이 될 거야. 마음은 힘들겠지만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젊고 예쁘니 재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처음엔 따라 죽으려고 했어. 실제로 몇 번 시도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하늘에서 아들이 반겨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마음 비우자는 생각을 했지. 좋아 보여. 그래서 정말 다행이야. 너 연락 끊겨서 엄청 걱정했거든. 애아빠가 술만 먹으면 전화하고 또 시어머니도 걸핏하면 전화해서 내 탓만 했어. 그래도 내 엿보니까 아들 못 지킨 엄마니까 다 받아주려고 했어. 근데 동생이 화를 내더라고. 그걸 왜 다 받아주냐고. 당장 번호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없앴어.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살던 집은 동생 줘버리고 여기로 들어왔지. 잘했네. 집이고 돈이고 무슨 소용이야. 마음 편한 게 최고지. 솔직히 말하면 비군이 되겠다고 찾아오면 그냥 다 시켜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 살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은 처음이라니까. 맞아요. 미선이는 고등학교 때도 공부에 취미가 없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공부에 열심히 모습을 보니 그마저도 너무 좋아 보이더군요. 나 조만간 정식 법명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 친구로 대하지 않을 거야. 다음에 오면 지금보다 더 달라져 있을 테니 너무 낯설어하지 말아줘. 당연하지. 스님으로 깍듯이 모실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나 보러 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 우리 큰애 곧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러 다시 올게. 꼭 와. 나도 기도 많이 해줄게. 한없이 얘기 나누고 싶었지만 오래 붙잡아두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 일찍 돌아왔습니다. 10대에는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운명이 달려있고 졸업 후 취업하고 본격적 성인이 된 후엔 어떤 조건의 남자와 결혼하느냐에 운명이 걸려있다 생각했는데 인생은 그런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미선이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저 돈 걱정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상살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죠. 혹시라도 엉망이 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술에 찌들어 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 제가 본 미선이는 더없이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 차지하고 있던 걱정이 싹 가셔서 돌아오는 길이 참 가벼웠습니다. 단풍 물드는 계절이 오면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미선이를 만나러 갈 생각이에요. 그때는 더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